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찐찐 탐구하는 한국의 미스터리 유물과 건축물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는 한편의 낭만적인 설화와 고고학적 증거의 극적인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백제 최후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던 익산 미륵사지. 이곳은 오랜 시간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 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금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4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탑의 심주석 안에서 나온 이 유물은 그 자체로 백제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역사는 누가 쓰고 그 속에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파트 1. 역사의 조각들. 문헌과 유물의 대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서동요 설화는 신분의 한계에 도전한 한 남자의 드라마틱한 성공담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마동이었던 서동의 선화공주님은 밤에 남몰래 서동을 안고 간다는 노래를 지어 퍼뜨려 결국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훗날 무왕이 왕비의 청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배경 설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설화가 단순한 민요적 성격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참여,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거나 유도하는 주술적 기능을 담은 노래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수십 년간 군사적 충돌을 빚는 적대 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서동요는 노래라는 대중적 수단을 통해 백성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신라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려는 고도의 외교적 술수였을 수 있습니다. 파트 2. 금제사리 봉안기. 진실을 기록하다. 하지만 1400년의 시간을 넘어 발굴된 금제사리 봉안기의 내용은 서동요의 낭만적 서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심주석 내부에서 발견된 이 얇은 금판에는 190세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글은 미륵사 창건 주체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 왕후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가진 학술적 무게감은 매우 큽니다. 봉안기에는 서기 639년이라는 명확한 절대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봉안기는 백제 왕실이 왕의 개인적 발언이 아닌 최고 귀족 가문인 사택씨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택씨 가문은 백제 최고의 관직인 좌평을 배출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성 팔족 중 하나였습니다. 파트 3. 복수왕비론과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 그렇다면 금제사리 봉안기의 발견으로 선화공주 설화는 완전히 허구로 판명된 것일까요? 학계는 단순히 선화공주냐, 사택 왕후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바로 무왕에게 복수의 왕비가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 특히 백제와 같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사회에서 왕이 여러 명의 왕비나 후비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두며 호족 세력과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례를 보면 왕실의 혼인 관계가 근대적 일부일처제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화공주가 먼저 사망한 후 무왕이 사택씨 가문의 딸을 후비로 맞이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백제 왕실의 혼인 정책과 귀족 세력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화공주의 실존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의 중심에는 익산 쌍릉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전해져 온 이곳은 2010년대에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거듭하며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6년, 1917년 일제강점기 발굴 당시 수습된 유물 중 치아를 재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20대에서 4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덤 내부에서는 신라계 토기도 발견되어 대왕릉의 주인이 무왕이 아닌 선화공주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죠. 그러나 2018년 대왕릉에 대한 100년 만의 재발굴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무덤에서 수습된 인구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등으로 분석한 결과 피장자는 60대에서 70대의 노년층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무왕의 사망 시점 641년과 연령대에 정확히 일치하여 대왕릉의 주인이 무왕의 가능성에 압도적인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로써 고고학적 발굴은 때로 혼란을 야기하지만 결국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에 가까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파트 4. 의자왕 재평가. 해동충자의 비극. 이제 백제 멸망의 마지막 순간을 이끌었던 의자왕의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의자왕의 생애를 극단적으로 이분화하여 기록합니다. 즉위 초기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 해동충자로 불릴 만큼 칭송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중국 사서인 구당서에도 등장하며 그의 뛰어난 인품과 결단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극적인 평가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타락이 아닌 백제 후기 왕실과 귀족 세력 간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왕의 치세 동안 사택씨를 비롯한 대성 팔족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늦은 나이 30세의 태자에 책봉된 의자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강력한 기득권 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642년에는 자신의 친위 세력을 규합하여 사택지 중심의 귀족 세력을 투청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충, 홍수동 충신들이 유배되거나 옥사한 것은 그의 폭정이 아닌 왕권 강화를 위한 숙청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의자왕 말년의 사치와 향락 기록은 기득권층을 제거하려 했던 그의 행적을 정당화하고 백제의 패망을 한 개인의 부덕 탓으로 돌리기 위한 승자의 의도적인 왜곡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5. 왜곡된 기록과 패자의 비극. 백제 멸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삼천궁녀와 낙화암 이야기는 그 허구성이 명백히 밝혀진 대표적인 승자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백제 멸망 당시의 기록에는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천이라는 숫자는 고려시대 문학작품에서 과장법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소설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멸망 당시 백제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궁녀 3,000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3천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닌 수없이 많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락에 빠진 폭군과 그를 둘러싼 3,000명의 궁녀라는 극적인 이미지는 한 나라가 망한 원인을 한 왕의 도덕적 타락으로 단순화시키는 효과적인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내부 분열로 인해 무너진 백제의 현실을 은폐하고 신라의 승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삼천궁녀는 역사가 아닌 문학의 영역이며 패자의 역사가 승자에 의해 어떻게 재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역사와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금제사리공원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잊힌 역사를 되찾아준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역사는 누가 썼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고고학적 발굴이 어떻게 문헌 기록의 맹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과거를 이해하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제 최후의 왕, 의자왕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넘어섭니다. 그의 재평가는 한 나라의 멸망이 단지 한 왕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시대적 배경과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곁에 항상 있었던 간송미술관 보화각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랫동안 이어진 건축가 논쟁에 이제껏 아무도 보지 못했던 비밀의 설계 도면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